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동통파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김의진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요. 단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학교에서 교육적인 방향으로 다루는 절차와 조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어떤 판단이 내렸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던 그와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인 교육적인 방향으로 다루는 절차와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관련된 지침은 크게 6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이 되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과거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학부모위원을 전체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해야 되며 학운위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번째, 경미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 경미한 조치를 받은 1호, 2호, 3호를 단위학교 재학 중에 한 번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예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과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어서 재심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 있어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처벌 그리고 응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계회복, 이를 통한 학교 교육력의 회복,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복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생활교육이 선순환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2020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왼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행한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 처리 핸드북, 2018년에 발행된 사안 처리 Q&A,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활동 사례집,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이해, 대응 방법 및 절차, 긴급조치, 사안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 피해 및 가해 학생 조치, 반성 및 화해의 중요성,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선배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 누적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이 바로 학교폭력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생이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여 초등학교 때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절차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중학교 때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여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고등학생은 졸업 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 때 입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다면 현재는 고등학생이 아니죠.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피해자가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학교폭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학교폭력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는 학교폭력이 맞고요. 몇 가지는 아닙니다. 정답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폭행한 경우 유치원생은 초중등교육법에 적용되는 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4번, 어른을 폭행한 경우 이 경우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죠. 따라서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5번은 금품을 행친 행위입니다. 이건 절도죠. 절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의 유형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 갈취 및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이렇게 구분하여 예시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분기별 1회, 연간 4시간 이상 권장입니다.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실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 학생들을 반드시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화해를 억지로 강권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사안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단정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학부모 혹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전담기구의 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7번째, 성범죄 사안은 예외 없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도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교폭력의 대응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감지, 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신고, 교사의 관찰 및 상담, 교내외 순찰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인지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특히 교사가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 등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교사가 인지하기 쉬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 혹은 학교 생활 전체를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이 특히 많은데요. 밥을 잘 먹고 교우 관계가 좋던 학생이 아프다면서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수련회,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이 있을 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 한 번쯤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징후는 교사도 느낄 수 있지만 주로 학부모 입장에서 인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접수하고 교육지원청에 어떻게 보고가 되는지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최초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각 학교에서 수기, 즉 종이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입니다. 자, 여기에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접수사실 통보, 접수사실 통보는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면 동그라미, 작성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 여기서 업무 담당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이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사안조사가 48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자, 한 장짜리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여 전자문서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경우엔 해당 학교에도 동시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초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직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 누가 되었든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초기에 잘 대처해야 되기 때문이고, 담임교사는 보호자와 연락하고 피해 학생 혹은 가해 학생을 이야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병원 이송 시의 동승, 이 내용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이 만약에 피해가 심한 경우에, 그리고 보호자가 피해 학생을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 담임교사가 가능하면 병원에 가는 경우에 함께 가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안조사 전반에 있어서도 보호자의 협조를 위해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때 특히 중요한 내용들, 지금 보시는 그림 왼쪽 아래 노란색 네모 안에 제가 작성을 해두었는데요.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실에 찾아오는 학생들은 보건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체폭력의 경우에, 즉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교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응급한 상황이라 학생을 이동시키기 어렵다면 보건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응급처치를 해야겠죠. 자, 이때 담임교사, 보건교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동시에 보호자 연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보호자께서 학교로 방문하셔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현장 자료의 보존, 즉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신속하게 치우지 말고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하고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기록을 해둔다든지 학교 구성원의 대응, 그러니까 담임교사, 보건교사 혹은 교직원 등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초기 대응이 끝나면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인지했기 때문에 각 역할별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시에 학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께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상처는 보건실에서 치료하고 심한 경우에는 보건실을 통해서 2차적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119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 역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학생이 감정적으로 지나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학교폭력 사안을 접한 학생들이 동요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주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흥분하기 쉬운 분들이 바로 관련 학생들의 보호자입니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고요.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 사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이 귀가했을 경우에는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 체계를 갖추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호자와의 관계는 경청과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학부모와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부모님께서 서운한 마음 혹은 요청하는 내용들 이런 거는 잘 경청을 하시되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상황을 안내하고 정서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 긴급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원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내려지는 이 조치 사항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긴급하게 먼저 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긴급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조치의 사유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장 자체 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제2호는 일시 보호, 제6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호의 예시로는 피해 및 가해 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는 학교장이 결정한 그 순간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 긴급 조치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긴급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두 번째,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세 번째,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네 번째,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중 제6호 출석 정지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우선 출석 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해당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학교장은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학교장이 결정한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조치로 출석 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인정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긴급조치를 내린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 해결한 경우, 즉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우선 출석 정지 시 조치사항은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석 정지 기간 중 위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해 학생 출석 정지에 관한 학교장 내부 결재 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구성하며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는 모든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학교장이 위촉하며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학교장 내부 결재를 통한 계획으로 운영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사안 조사 결과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집중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이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기구 소속 또는 단위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생활교육위원회와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담, 정보 수집, 정황 파악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받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학생 그리고 보호자의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면담 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보고하면 이 사안 보고 내용을 가지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에는 비밀 유지 및 대상자 신변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 조사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는 진위 파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 측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면담 조사 결과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면담 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폭력 유형별로 중점 파악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학교폭력 사안이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안 조사를 마치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시에 필수적인 서류이며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사안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학교장 자체 해결은 총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은 반드시 모든 사항이 동시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모든 학교가 함께 협의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여기서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 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고 이때 정확한 사안 조사를 위하여 가해 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에는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리는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내리는 보호조치입니다. 총 6가지 1호부터 6호까지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제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입니다. 2호는 일시보호조치입니다. 일시보호조치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 제4호는 학급교체입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5호 전학권고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제6호 조치는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 해바라기 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긴급 조치로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석일수 산입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학교의 장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의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회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는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 학생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서 먼저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가해 관련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지원의 범위는 지금 보시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3호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 3호 조치가 내린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호 조치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로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급의 졸업 시점까지 접촉 금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촉의 범위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교사들 역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 공공기관에서의 봉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6호는 출석 정지입니다.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미인정 결석이 되겠습니다. 학교장은 출석 정지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제17조 1항 제6호에 따라 출석 정지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호는 학급 교체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에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는 전학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에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후에 가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제9호는 퇴학 처분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호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유효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법률 제17조 제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 역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조치에 특별교육이 병과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 아닌 부과된 특별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과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심리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교육장은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그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적사항에 기록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출결 상황에 기록되는 내용,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8호 및 9호, 즉 전학 및 퇴학의 경우에는 학적사항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출결 상황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적 변동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한 후에 학적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를 병과한 경우에 병과된 조치사항 모든 항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해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치 결정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 즉 교육지원청에서 내부 결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중 1호, 2호, 3호의 경우에 조건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가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최초 1회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첫 번째는 기재가 유보되지만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사항을 받게 된 경우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이전에 기재가 유보된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사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 보유해야 합니다. 전출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 및 화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준에도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반성 및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 번째, 우발적인 쌍방 폭행의 경우, 두 번째, 지속적인 괴롭힘의 경우. 자, 이 경우에 우발적인 쌍방 폭행의 경우 폭행의 강도는 서로 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 화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 판정 점수는 1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폭력은 심각하지만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가 점수가 0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총점이 1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가해 학생의 반성이 낮고 반성 정도가 낮고 화해하지 않은 경우엔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닐지라도 판정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점수화해서 그 점수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서로 쌍방 폭행을 했지만 상해도 많이 입었지만 서로 화해가 된 경우에는 1에서 3점, 즉 1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적인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반성의 정도가 낮고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전학 또는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인 판단 요소가 더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도 가중 또는 경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아까 판단했던 그 점수가 전부는 아니고 이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치사항도 가해 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사항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시에는 가해 관련 학생의 반성 및 화해 정도 등이 조치 결정에 반영됩니다. 이 사실을 가해 관련 학생에게도 사안조사 시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뀜으로써 관계 회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의 맥락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적용을 받는 성폭력의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의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역시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다른 폭력 사안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되지만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안 조사를 하여 상담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 사안이 확인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긴급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될 것이고요. 혹시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에는 수업에서 배제하던지 아니면 신속한 징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응급 및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교 내외 상담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하고 증거 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에는 교사가 동행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지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여성 긴급 전화로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연락을 하고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따라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되 상담, 치료 및 후속 지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 및 교육청이 협조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 학생이 비밀을 유지하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만약 비밀을 유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직원이 개인 상담 과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경우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사안을 조사할 때는 피해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 즉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관련 학생들이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인 사이버 폭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사이버 따돌림에 대하여 보시는 것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사안은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성적 묘사, 성적 비하, 성차별적인 내용의 글, 그림을 업로드 또는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다른 용어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공범이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지우기도 쉽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보유율 증가로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각성에 비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학생들이 문제의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몇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특히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등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디지털 성범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불법 촬영은 절대 하지 않고 불법 영상물은 내려받기 또는 시청 유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발간한 리플렛입니다. 소리 없는 폭력도 폭력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리플렛을 발행을 했는데요. 총 6면의 자료인데 이 자료 구석구석에 보시면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조치 요령, 그리고 도움이 되는 주요 기관 등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있어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을 누적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배 교사들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자는 말 그대로 기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록을 누적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적자 생존 4글자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무수첩 등의 일자별로 학생 상담 및 생활교육 기록을 누적하여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있어 가장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는 나이스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기록을 해 두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출력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나이스상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은 그 자체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틈틈이 나이스에 학생별로 상담 및 생활교육 기록을 누적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담 및 생활교육을 기록하고 누적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손으로 기록한 메모 등을 사진 찍어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간단한 메모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 앱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앱들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 앱도 교무수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내게 쓰기, 나한테 쓰기 기능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자, 이 메시지는 글로 기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림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링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나와의 대화 내용은 나중에 텍스트 파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에는 정확한 일시 그리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근거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톡 내게 쓰기 기능을 이용해서 교무수첩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대하는 교사는 절차대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혼자 처리하지 말고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을 대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하며 기다려 주어야 하며 얼마나 아팠는지 물어보고 공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